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것도 먹히거든요.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그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는 노하도라는 섬에서 자랐고요.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길도는 많이 아세요. 보길도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거든요.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가 유배 생활했던 곳이기도 하죠. 저희 섬 지금 전복 양식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외제차가 많이 눈에 띄고요.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전복 양식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꼭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많다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던데요. 어렸을 때 어떤 경험했던 그 시골 마을의 어떤 정치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없어진 것 같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는 저희 섬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요. 돈이 많다 보니까 밤에 그 도박을 많이 하던데요. 그리고 또 시골에 단란주점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많다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그 정겨움을 점점 사라지게끔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저는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특수를 누렸죠. 왜냐하면은 2001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2001년 11월 16일에 갑자기 사고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듬해에 제가 1차를 다시 합격하고 2차 동차로 합격했는데요. 저희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면 2차를 2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2000년에 1차를 처음 합격했고요. 2000년 2차, 2001년 2차를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님이 2001년 11월 16일 날 돌아가셨고 한 보름 있다가 발표됐던 2차 사법시험 발표에 제가 불합격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법시험 떨어지고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이듬해에 제가 1, 2차를 동차로 합격했거든요.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격할 수가 있냐, 너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길래 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시험 떨어지고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별로 안 했는데 그냥 막 방금 본 게 막 나와버리고 막 이래버리는데 어떻게 합격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거든요. 논술시험인데 떨어질 때 2차 시험은 정말 굉장한 큰 부담을 갖고 막 그냥 제가 또 글씨가 느립니다. 글씨가 느리다 보니까는 글씨체 학원도 다녔거든요. 글씨체 학원 백강 이태희 씨 글씨체 학원 다녔는데 나름 돈도 없었지만 거기에는 내가 학원비를 투자했거든요. 뭔가 좀 빨라지는 것 같고 뭔가 글씨를 빨리 쓰는 어떤 뭔가의 기술을 터득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험장 들어가 가지고 종이 딱 울리자마자 다시 손이 굳어지는,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법을 썼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종이 딱 울리면은 더 이상 쓰지 않는데 저는 더 썼죠. 볼펜 하나를 뺏기면 다른 볼펜을 꺼내가지고 볼펜을 여기다도 하나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감독관이 계속 뺐잖아요. 지금은 그게 부정행위라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불합격 처리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통했어요. 뺏기면 소리 질러가면서 계속 썼단 말입니다. 저는 절박했죠 사실. 그리고 남들은 글씨 빠른 사람들은 그 글씨 빨리 쓴다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 컴퓨터로 자판을 두드리게끔 한다면은 나같이 글씨가 느린 사람들도 더 쓸 수 있는, 뭔가 더 담아낼 수 있는데 답안지에 이건 공평하지 않다. 내가 종이 울려도 계속 쓰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도 공평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합리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계속 볼펜을 꺼내가지고 쓰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봤던 시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듬해 동차로 1, 2차 합격할 때는 참 편안하게 시험 봤습니다. 그냥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법전에다가 이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포스트잇 같은 것도 붙여놓지만 그때는 포스트잇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증이나 이런 걸로 갖다 이렇게 딱
제가 자주 보는 법조항, 또 꼭 적어야 될 법조항 같은 건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전날 시험 보면서 제가 법전에다가 제 신분증을 넣어놓고 그냥 챙기지 못한 상태로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날 신분증으로 이제 신원하긴 하는데 제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십지문 찍거든요. 또 그렇게 정신없이 시험을 제가 봤는데 그에 또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시험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운칠기삼이구나. 또 이렇게 막 넉넉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1점 차로 합격했어요. 사법시험이라는 게 주관식 시험인데 50점 약간 넘거든요.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근데 채점 위원별로 편차가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같은 답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낙제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 아무리 배점을 세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배점 기준대로 그 모범 답안대로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채점위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안들을 막 써대는데 이걸 어떻게 배점이 객관적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채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채점해 주셨던 분이 아침에 부부싸움 하지 않고 아주 기분 좋게 나와서 또 아주 그냥 좀 때로는 화장실이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점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1점이라도 더 줬고 그래서 내가 합격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왜 중요한 건, 왜 필요하냐면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위치,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온전히 내 노력의 결과물이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는 그걸 남한테 베푸는 데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채점위원들이 내게 좀 더 배려해 줬기 때문에 합격했다라고 생각하면 배려받지 못한 사람, 운이 없어서 불합격한 사람, 1점 차로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어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 신림동 제일 꼭대기, 구동 제 꼭대기, 지금은 이제 동 이름이 바뀌었대요. 관악산 바로 밑에서 고시원에서 공부했거든요. 신림동은 가파릅니다. 그래가지고 맨 아래 버스 다니는 곳의 반값과 저기 산 밑에 반값이 틀리거든요. 한 달에 9만 원 주고 살았습니다. 밥까지 먹으면 26만 원, 뭐 24만 원. 뭐 겨울에는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나 매서워가지고 옷 다 입고 뭐 털모자 쓰고 잠을 잘 때도 있었죠.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저 공부시켜야 된다고 집안에 있는 그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줬고 저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책을 사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우리 동생들과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막상 합격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들한테 얼마 보내주는 곳이 또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돈 보내는 게 아까워요. 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 동생들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합격했지. 그런 어떤 희생이 내 지금 어떤 위치에 기여하는 바를 더 생각하면은 보내는 돈이 안 아깝잖아요.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성과들, 이런 결과물들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누군가의 어떤 도움과 누군가의 어떤 불운의 어떤 반사작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의 위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거든요. 생활기록부 먼저 보시기 전에 이 사진 좀 먼저 보시고요. 흑백이긴 하지만 지금과 다른 어떤 아주 그냥 외모의 어떤 자신감. 저 앞에서 계속 웃고 계시는데 그렇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여드립니다. 1학년 때 순박하고 다정하나 뚜렷한 목표의식이 요구된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2학년 때
친구 간의 오해가 깊음. 공부를 같이 했으면 이렇게 써놓지는 않으셨겠죠. 놀러 다니고 뭐 사고치고. 저는 가출도 혼자 안 했습니다. 늘 같이 다녔습니다. 3학년 때는 근면성실 하나 준법성이 요구된다.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는 몇 안 되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평가는 준법성이 요구된다 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근면성실한데 준법성이 요구될 수가 있지? 수미안가에서 수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렇게 가나다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학교를 어떻게 다녔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냐. 학교 다닐 때 결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무단 결석을 한 100일 가까이 했었죠. 지각, 조퇴 결과도 이렇게 다 무단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의 어떤 교칙과는 굉장히 무관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해놨죠. 저는 무기정학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무기정학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것도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그 여기 있지 않습니까? 뽀얗고 하얀 피부 딱 한 사람. 너무 놀라시겠지만 인솔교사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들이에요. 배가 나와서 혁띠를 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추는 한 2개 풀어져 있는 것 같고요. 선글라스 쓰고 있고, 뭐 여기 멋지잖아요? 이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생활기록부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정말 많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면성실 하나 준법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무기정학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요즘에는 좀 다른 설명을 좀 해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은, 어떻습니까? 싸움 잘하게 보이죠? 굉장히 악해 보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위약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은 굉장히 저는 약해 빠졌어요. 사실 싸움도 별로 잘 못했고 약했습니다. 빈약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놈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려면은 저의 빈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였을 때는 이놈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남들 앞에서 내 주장 좀 펼쳐보고 싶고 꿀리지 않고 싶고 적어도 평범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빈약한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위약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약적인 모습. 한때 국선 재벌이라 불릴 정도로 국선 변호 정말 많이 했습니다. 형사사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 문신한 사람들, 아주 악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위약적인 모습을 연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위약적인 모습에 감춰진 그들의 어떤 본래의 모습은 굉장히 빈약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문신을 하고 때로는 남들 앞에서 소리부터 지르고 굉장히 과장된 행동을 왜 하는 것인가? 그건 본인들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짓밟히고 그냥 소외받고 외면받고 이렇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위약적인 모습을 통해서 꿀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그 사람들 틈에서 그냥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위약적인 모습에 감춰져 있는 그 빈약한 우리 서민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인권 강연 많이 합니다. 인권 강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인권이라면 자유, 평등, 정의, 행복 추구권, 때로는 참정권,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기본권, 여러 인권의 종류는 가지가지고 또 인권의 그 내용도 그리고 그 인권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정작 우리가 인권의 종류나 인권의 내용에 대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정작 인권이란 게 뭡니까? 사람의 권리인데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예요. 권리의 내용과 종류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인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현실에서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위약적인 모습에 감춰져 있는 빈약한 모습을 파악했을 때 그 빈약한 모습에 위로를 해줄 수가 있고 안아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약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어떤 절박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화 재심 많이들 보셨습니까?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놈이 상업영화의 실제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이 영화 250만 명이나 봤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250만 명은 굉장히 대단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 영화는 1000만은 봐야지 흥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250만 갖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250만 명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였습니다. 왜냐? 이 영화는 2017년 2월에 개봉했거든요. 그때 우리 사회의 가장 핫 이슈 뭐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였죠.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드라마틱한데 누가 영화를 봅니까? 250만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영화 산업이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재밌잖아요, 요즘에. 너무 다이나믹합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또 250만 명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홍보를 기가 막히게 잘했죠. 영화사에서 개봉하기 직전에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실존 인물을 부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를 실존 인물을 부각하지 않으려고 하지? 기가 막히대요. 근데 그 의미를 영화 개봉 직후에 전 바로 알게 됐죠. 제 주변 분들이 영화 보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영화 보는 내내 이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네 얼굴이 막 겹쳐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 실존 인물을 부각하면 집중이 안 되는 영화다 보니까 영화사에서 그런 고도의 어떤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최근에는 또 나라라 개천령이라는 드라마에 또 실존의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상 있었습니까? 어떤 한 개인이 상업영화의 실제 인물이 되고 또 드라마의 실제 인물이 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냐고요.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놈이. 둘 다 법과 정의를 얘기하는 드라마하고 영화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정의로웠어요. 사실 저는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 변호사를 정의롭게 그려놨잖아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무단횡단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다녔는데 밤 12시에 주변에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어디 CCTV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녹색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하고, 지방에 강연 가면 모텔방에서 잠을 잘 때 여관 들어갈 때 카운터에서 알아보면 혹시 박준영 변호사 아니냐고. 그러면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불 다 개놓고 나와야 됩니다. 썼던 수건도 다 정리해놓고 나와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맛있는 반찬 자꾸 더 달라는 스타일인데 어떨 때는 뭐 대여섯 번 그냥 염치 없이 막 달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들어갈 때 알아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달라고 합니까? 맛없는 반찬도 깨끗이 비워야 된다라는
이것도 정의로움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지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 변화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사람의 어떤 변화와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그 사람 어떤 개인의 어떤 본래의 모습과 의지대로 실천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같이 규정 지음과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를 경험하는 이런 사례들도 얼마나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사람의 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미지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나 부정적인 기운이 더 세지 긍정적인 이미지나 기운이 너무나 약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비밀의 숲의 주인공과 같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합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박준영이는 친검 변호사다, 친검찰 변호사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아니 그건 난 진짜 사실 억울해요. 아니 최근에 약천오리 사건이나 삼내 나라슈퍼 사건에서 현직 검사도 피고로 삼아가지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했습니다. 양 사건 모두 검사의 불법 행위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사 개인을 피고로 삼았거든요. 그런 소송이 있는 줄 아세요? 검사가 국가배상 직접 책임을 졌다는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소송을 실제 수행했고 결과를 얻어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무슨 친검이겠어요. 근데 왜 검찰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고 다니냐? 그 이유는 뭐냐? 그건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검사의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주면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헌법을 배울 때 직업공무원 제도를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배우냐면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가 이 공무원의 어떤 직업공무원 제도를 흔들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흔들어버리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고난이 너무나 검찰에 쏠려 있었지 않았냐. 그걸 분리해서 경찰에게 나누고 공수처라는 또 기구를 만들어서 또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좀 더 부합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운 내용이긴 하죠, 그게. 근데요, 저는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것은 각 기관 간의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연 견제와 균형의 원리,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그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성의 부재로 나타난다. 책임을 져야 될 일에 있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로 내가 하는
내가 맡은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었어. 이 정도가 내가 책임질 부분이지 저쪽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외면하거나 미루는 어떤 상황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책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저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와 관행이라는 게 다른 거, 국민성이라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 나라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것은 자존심과 자부심도 없는 말이라, 그런 주장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가요? 최근에 형제복전 사건, 박인근이라는 형제복전 원장이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강제로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감금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상고를 신청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박준영이 너 페이스북 보니까 기각이 법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주문은 기각이지만 판결 이유를 보면은 그 기각 결론을 뛰어넘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상상고의 그 이번 최근에 어떤 대법원 판결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먼저 이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이런 잘못된 판결도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나 법이 없다면 그 마음대로 바로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확정력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법적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상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가 일단은 법원은 없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비상상고 제도를 좀 이용해가지고 법리를 좀 확대해가지고 이 박인근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었냐라는 그런 주장도 가능하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도 정의로운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대법원에서 고민했던 지점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대법관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잘 알죠. 바로 잡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던 그 당시 판결을 이 비상상고의 법리를 확장해가지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나 이런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된 판단이라는 것이 과거 수십 년 전은 지금의 잣대로 보면 반인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판결의 당부를 이렇게 일일이 판단해가지고 배척해버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거의 어떤 반인권적인 일을 지금의 잣대로 다 부정하면서 비상구제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대단한 혼란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지금의 판단을 또 수십 년 후에 어떤 인권적인 잣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라는. 왜? 사법제도라는 것은 어떤 사법제도,
어떤 법과 원칙이 세워지면 그건 온 국민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우리 이 사회에 살아갈 또 미래 세대들에게 적용되는 법리인데, 이 한 개의 사건의 어떤 부정이라는 거기에 주목해 가지고 원칙을 바꾼다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대법관들은 판단했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영상 찍히는 거니까 좀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막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뭐 앞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 영상은 저만 찍히다 보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도 좀 찍어주시고, 그렇게 좀 카메라 좀 돌려가지고 좀 뭐 제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정확히 됩니까? 그럼 좀 찍어주십시오. 좀 해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사례를 가지고 사실 페이스북에 어떤 대법관들의 고민을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상상고가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론만 접하고, 또 때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만 접하고, 법이 썩었구나, 대법원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불신하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리고 비상상고 그 판결문에 나온 이유 중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형제복전 피해자와 그 주변 가족들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라는, 그렇게 판결문을 이해한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거든요. 오히려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뭔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끔 만들고, 이 판결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박인근 사건을 어떻게 해서는 비상상고 법리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이렇게 정의롭지,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정의롭지 못한 사태를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고민했던 지점들, 그리고 이 형사상고심 제도의 어떤 개선 문제, 대법관이 12명이 수만 건을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관련해서 전혀 지금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연구관들이 사실상 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상고심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무조건 검찰개혁만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제도 개선들이 널려 있는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조건 검찰개혁. 왜? 검찰개혁 얘기가 가장 쉽게 먹히고 선거에 가장 도움되니까. 웃기잖아요, 이거. 곤경을 겪으면 논어의 곤이부지, 곤이지지라는 얘기 있잖아요. 곤경을 겪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곤경을 겪고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형제복전 사건, 이 대법원의 비상상고 이 판단을 곤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깨닫고 뭔가 개선해야 될 지점이 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 그냥 피해자나 유가족이 흥분할 수 있는 기사 제목 꼽아가지고 국가가 외면하고 버렸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사회 문제가 이렇게 소비돼도 되는 겁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했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하면 사람들은 김학의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죽일 놈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어, 접대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십니다. 이 별장 영상이 주는 자극적인, 그 충격적인 이런 거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저의 어떤 공감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문제점은
어찌 보면 그 별장 영상이 주는 자극성과 충격성을 넘어서거든요, 사실. 근데 그건 드러나지 않고 있죠. 왜냐?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2006년 별장 그 접대가 있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2021년까지 벌어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모르시나요?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좋아요는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는데 저는 숨은 좋아요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자님들은 좋아요 누르지도 않고 가는 것 같아요. 왜 김학의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냐? 김학의 사건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드러낼 수 있겠구나. 우리 사회의 어떤 고민과 사상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과 같이 사모펀드를 몰라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 이 사건을 통한 공론화가 우리 사회에 큰 어떤 고민을 던져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공론화를 보궐선거 이후에 하려고요. 이 선거 기간 중에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공론화의 어떤 진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선거 때는 이슈가 이제 선거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공론화가 또 파급력이 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 이후로 미뤄놨고 또 준비는 계속 하고 있죠. 나라라 개천용이란 드라마 시작할 당시의 포스터인데요. 이분 중에 한 분이 드라마에서만 술 드신 게 아니라 밖에서 드셔가지고, 우리 권상우 씨는 이제 제 역할을 맡았고 기자 역할을 맡은 이 배우가 드라마가 방송되는 도중에 술 마셔가지고 도중에 배우가 하차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드라마에 관여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드라마 망했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주연 배우가 바뀌는 상황, 난 사실 경험 몰라, 그런 사례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근데 다행히 시청률 6.7%, 최고 시청률 6.7%로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한 거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었죠. 배성우가 하차하고 정우성 씨가 그냥 배성우 씨 대타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도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거 뉴스로 이렇게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6.7%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어떤 그 충격적인 일, 아주 실망을 안겨주는 어떤 사태도 이렇게 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화제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7시 반입니다, 벌써. 재밌습니까? 저 유퀴즈 언더블럭 나가가지고 강연으로 먹고 산다고, 코로나 때문에 강연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그래서 강연 재밌으면 여기에 추천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나름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연료가 비싸지 않을까, 또 바빠서 못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미리 하셔가지고 안 불러요. 그건 너무 유명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적당히 유명해야 되는데.